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선 이제 광합성에 대한 화학 반응식과 광합성의 의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중요하다는 강조와 함께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복습은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러한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좀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요인, 무슨 요인이 나와 있나요? 빛의 세기에 의한 요인, 그쵸?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분 보시면 이제 빛의 세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 그 그래프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똑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로점부터 시작하고 X축에는 이제 빛의 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엔 뭐가 되나요? 광합성 양이 되겠죠? Y축에는 광합성 양이 됩니다.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그쵸? 계속 비추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광합성 양은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얘가, 그쵸? 계속 증가하지는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그쵸? 요런 분포를 보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제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봐주실 거는 어느 정도는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 양도 같이 증가하지만 이 지점, 여기 봐주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지점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광합성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지점을 이제 무엇이라고 하는가 봤더니 광포화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광포화점. 그래서 이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러분들 좀 봐주셔야 되는데요. 더 이상 어떻게 된다? 광합성 양이 증가하지 않는 지점을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그래프 해석 부분을 봐주시면 결론적으로는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 커질수록 빛의 세기가 커질수록 무엇이 증가한다? 광합성 양이 증가한다. 그쵸? 광합성 양이 증가한다. 하지만, 그쵸? 하지만 한계에 이르면, 그쵸? 한계라고 하는 지점은 광포화점이 되겠죠. 한계에 이르게 되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한계 이상에서는 어떻게 된다? 한계 이상에서는 일정해지는 분포를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계 지점이 광포화점이다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빛의 세기에 의한 요인 부분 하나가 되겠고, 우리 책의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온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온도에 의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도 영향이 주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하나 또 그려볼게요. 요거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해주실 줄 알아야 돼요. X축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변이 조건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빛의 세기에서 영향을 받고, 두 번째는 온도에 의해서니까 X축에 뭐가 되겠어요? 온도가 되겠죠? 그러면 Y축은 무엇이 된다? 그쵸? 광합성 양이 되겠죠? 광합성 양.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온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요.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증가해요. 그쵸? 증가하죠. 광합성 양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하지만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광합성 양이 증가하진 않겠죠. 어느 지점을 향해 점을 찍으면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이 최고 정점에 이르는 이 지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지점은 보통 30에서 그쵸? 40도 사이.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35도에서 38도 사이라고 나와 있죠. 35도에서 38도 사이에서 이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쵸? 온도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그쵸? 높아지게 되기에 따라서 그쵸? 광합성도 활발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 온도가 언제 가장 활발하다는 거예요? 온도가 30에서 40도 사이일 때 어떻게 된다? 광합성 양이 그쵸? 가장 정점을 찍었으니까 활발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정의해 볼게요. 세 번째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나와 있어요. 역시 이것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X축, 이제 Y축 그려볼게요. 그래서 X축에는 이번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보시면, 그쵸?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빛의 세기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X축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되겠죠. X축은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되고, 그러면 Y축은 뭐가 되나요? Y축은 광합성 양이 되겠죠. 그쵸? 그대로 유지되는 광합성 양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그쵸? 광합성 양이 증가한 게 됨에 따라서 같이, 그쵸? 증가하지만 어느 정점을 찍게 되면 얘도 일정해지는, 그쵸? 그래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실 때 어느 부분, 그쵸? 이 꺾여지는, 이 일정해지는 이 부분을, 그쵸?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때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0.1%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이것도 그래프 해석을 해주시면 0.1% 되게, 그쵸? 됨에 따라서는 광합성 양이 증가한 게 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도 계속 증가하죠. 같이. 하지만 0.1%가 넘게 되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0.1%까지는 어떻게 된다? 계속 증가하는 거죠. 광합성 속도가. 그쵸? 광합성도 같이 증가하지만 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계점, 그 이상에서는 일정해지게 되겠죠? 그 이상 지점에서는 일정하다. 그쵸? 일정함을 보인다. 이게 뭐예요? 이산화탄소의 농도 부분, 그래프 부분 잘 봐주시면 되겠고, 온도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 부분 다시 한번 봐주시면요.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가 나옵니다. 빛과 온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0.1%에서, 그쵸? 그 이상의 지점. 그 다음에 온도에서는 35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활발하고요. 빛의 세기에서는 광포화점 이상에서는 일정해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는 하나 더 나와 있죠.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량.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보시면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 양에 대해서 나와 있죠. 광합성량. 그래서 이 빛의 파장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엥겔만 실험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 양 실험에서는 엥겔만 실험을 꼭 주로 예를 많이 듭니다. 엥겔만 실험. 요거를 좀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우선 이제 엥겔만 실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기 녹조류인 핵황과 호기성 세균,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은 호기성 세균이라고 합니다. 얘를 이제 슬라이드 글라스라고 하는 것은 얇은 글라스 위에다가 놓고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의 파장으로 나뉘었더니 결론적으로 이 호기성 세균이 어디에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호기성 세균이 어디에 많이 모였다? 적색광과 그리고 청색광에 많이 모이게 된 거죠. 청색광에 많이 모인 거죠. 청색광에 모였다. 이것을 통해서 광합성임을, 그쵸? 알게 되는 게 엥겔만 실험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합성은 어디예요? 빛의 파장 중에서 어디서 가장 활발하다? 적색광과 청색광에서 실제적으로 광합성이, 그쵸? 가장 활발한 거죠. 광합성 활발. 이 엥겔만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작용 스펙트럼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이게 작용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용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녹색 식물의 잎에 단색광, 일정한 빛의 색을 비춰주고요. 파장별로 광합성량을 비교해 보니까 역시 적색광과 무슨 색이에요? 청색광에서 광합성이 활발히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용 스펙트럼을 통해서도 무슨 색이요? 적색광과 청색광이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빛의 파장에 따라서 광합성량 비교할 때는 엥겔만 실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산소 좋아하는 그쵸? 호기성 생유는 적색광과 청색광에 모였고 이거를 통해서 광합성은 여기서 잘 일어난다라고 정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인데요. 이쪽 부분 기출되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온실효과. 발표 드리도록 할게요. 온실 효과에 의한 설명인데요. 우선 지구 복사 평형에 의한 내용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지구 복사 평형에 의한 정의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내용은 말 그대로 뭐예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에너지만큼 어떻게 된다? 다시 우주로 복사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는 거죠. 평형을 이룬다. 그쵸? 그래서 이 지구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구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뭐예요? 지구 복사 평형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책에 이제 지구가 아니라 기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오타예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는 지구 복사 평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온실 효과와 온실 기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온실 효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대기에서 어떻게 된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통과가 되는데요. 그렇죠? 얘가 어떻게 된다?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다시 지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복사해서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해주는 효과를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하는 효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온실 기체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건 온실 기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온실 기체라고 하는 거, 온실 기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온실 효과와 온실 기체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온실 기체에서는 종류를 봐주셔야 되는데요. 종류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나요? 이산화탄소가 있죠. 이거 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테인과 뭐가 있어요? 프레온가스가 있죠. 이거 세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메테인과 프레온가스. 그래서 대표적인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가 있다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온실효과 기여도가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프레온가스가 높긴 하지만 가장 높은 농도는 뭐였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온실기체 예를 들게 되면 이산화탄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온실효과에 대한 정의 끝났고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거 지구온난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구온난화.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정의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온실효과가 어떻게 돼요? 계속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온실효과가 어떻게 된다? 계속 커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지구가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지구온난화의 무엇이다?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 보도록 할게요. 지구온난화의 원인 부분 보시면 대표적인 원인은 뭐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로 인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뭐가 나오나요?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구가 따뜻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 무엇의 증가예요? 화석연료의 증가로 인해서. 그렇죠?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해서 무엇이 증가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거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쵸? 증가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하니까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정의 그리고 원인 부분 좀 잘 봐주세요. 이게 좀 잘 나왔습니다. 실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 부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 어떤 영향이 일어났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지구온난화 영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물이, 그쵸? 바닷물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육지 면적이 줄어들게 되겠죠? 육지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빙하가 녹아서 얼음덩어리가 녹게 됨에 따라서 해수면이 상승하죠? 해수면 상승. 빙하로 바꿔주세요. 방하로 나와있죠? 못하고요. 그리고 해수의 수온 상승, 온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로 대기로 방출하거나 태풍이 강해져서 그쵸? 태풍 피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태풍 피해. 그리고 또 봐주시면 어떻게 돼요? 사막화 지역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식물 분포 지역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막화 현상. 왜냐하면 따뜻해지니까요. 그쵸? 사막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상이변과 재해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재해까지만 적어볼게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원인도 중요하고요.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니까요.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쵸? 지구온난화를 방지해야 되는 대책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구온난화, 그쵸? 방지 노력이죠. 방지 부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인이 되는 거는 이산화탄소, 그쵸? 이산화탄소는 무엇의 원인이에요? 그쵸? 화석연료 사용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겠죠. 그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게 되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증가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발전을 시켜야 되고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봐주시면 이제 기후협약이나 혹은 기후협약이나 제가 발음 자꾸 꼬이는데요. 교토의정서 등에 해당되는 국제적 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국제적 협약이 있죠? 그렇죠? 국제적 협약. 안 지키면은 우리나라한테만 이제 제재가 오게 되죠. 이렇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 영향, 그리고 방지, 대책까지 이 세 가지 단계를 좀 잘 봐주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구온난화.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 봐주시면 에너지 문제와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화석연료라고 하는 건 뭔가요? 그쵸? 동물이나 식물 등이 생물체의 유해가 땅속에 묻혀서 얘네들이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높은 열과 압력으로 만들어진 에너지 자원. 이게 화석연료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이제 생물체의 유해가 땅속에 묻힌 거죠. 그렇죠? 땅속에 묻혀서 오랜 시간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에너지 자원이죠. 에너지 자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석탄, 석유가스 등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러한 이용이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85%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뭐예요?
화석 연료이니까요. 얘를 만들려면 다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원이 어떻게 돼 있다? 한정돼 있는 거죠. 자원이 한정돼 있는 게 좀 문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대표적인 화석 연료에 뭐가 있나요? 석탄이 있죠. 석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석탄의 생성. 석탄 부분인데요. 이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해서 고체 상태인 연료를 석탄화 과정을 통해서 비율을 높여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다시 한번 적어보면 탄소가 주성분이 되고 무슨 작용이에요? 고체 상태의 연료를 무슨 작용에 의해서? 석탄화 작용, 그쵸? 석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 과정에서 봐주시면 석탄이라는 거는 보통 무엇이 만든 거예요? 식물이 썩은 거죠. 그쵸? 얘는 식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식물의 유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석탄화 과정을 통해서 석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석유와 뭐가 나와 있나요? 천연가스의 생성 부분 나와 있죠?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석유와 뭐가 있어요? 천연가스 생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네도 보면은 이제 바다 밑에 생성 과정을 보시면 호수나 그쵸 호수 바닥에 생성되는 플랑크톤이나 해양 생물 등이 그쵸 사체가 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액체 상태인 것은 석유가 되고 기체 상태가 되는 것은 무엇이 된다? 천연가스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플랑크톤과 해양 생물 등의 사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해양 생물의 사체가 여기서 액체가 되면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액체가 되면 석유가 되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요거는 가스는 기체가 되죠. 상태 변화가. 그쵸? 얘가 기체가 되면 천연가스가 된다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대신 석탄은 식물이죠. 얘는 뭐예요? 석유, 천연가스는 살아있는 생물체죠. 요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이용돼요? 제품 원료 등에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천연가스 등도 액화 천연가스나 다른 에너지원에 이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실 건 석탄은 탄소를 주성분으로 식물체가 죽어서 만들어진 거고 석유나 천연가스는 살아있는 생물체의 사체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상태 변화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이러한 화석연료의 사용에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문제점 봐주시면 얘네들은 무슨 에너지예요?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그쵸? 고갈될 수 있는 에너지죠. 화석연료는 자원의 유한해요. 자원의 유한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쵸? 한정되어 있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얘가 언젠가는 고갈이 되겠죠? 이게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그쵸?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게 어떻게 된다? 화석연료의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되나요? 환경 문제도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핵 에너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사성 원료에서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어떻게 돼요? 핵 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얘는 방사성 원소가 분열하거나
어떻게 된다? 핵융합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핵융합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핵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만 더 밑에 적어볼게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핵 분열 과정, 그리고 연쇄 과정, 원자력 발전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핵 분열에서 핵 에너지 과정이에요.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가운데 중심 부분에 있는 핵 에너지가 쪼개지게 됨에 따라서 분열 과정이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열 에너지, 빛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핵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실 때 여기서 이제 과정이 핵 분열 과정이 있죠? 핵 분열 과정.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 보시면 무슨 반응이 있나요? 연쇄 반응이 있죠? 연쇄 반응. 그래서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또 다른 원자에게 충돌하면서 연속적으로 핵 에너지 반응이 앞에 해당되는 핵 분열 반응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이 나옵니다. 원자력 발전이 나오는데요. 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자핵에서 나타나는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보시면 핵분열 과정을 거쳐서 얘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결론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전기 에너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실상 이 핵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요. 참고적으로 이해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이제 새로운 에너지와 신기술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자력 발전도 좋아요. 하지만 얘가 그쵸?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되면 환경오염,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물체가 문제가 많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념인데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건요. 요거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제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신에너지와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합쳐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합쳐진 에너지고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화석연료를 그쵸? 신에너지니까 변환해서 여러 가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킨 그리고 재생에너지니까 다른 거, 그쵸? 다른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는 에너지가 그쵸?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쵸? 필요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정의 부분 좀 잘 봐주세요. 요거 제가 별표 하나 드릴게요. 요거 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책의 다음 내용 봐주시면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셨을 때 개념을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주세요. 신에너지 하나,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두 개, 그쵸?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고요. 우선 신에너지에 해당되는 종류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신에너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신이 붙어 있으니까요. 새롭다, 그쵸?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가 신에너지예요, 그쵸? 새로운 에너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새로운 에너지. 그래서 대표적인 예 부분을 봐주시면 뭐가 있나요? 수소 에너지와 핵융합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수소 에너지와 그 다음에 핵융합 에너지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게 무슨 에너지예요? 수소 에너지가 되겠죠. 요거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수소 에너지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해서 이용하는 에너지죠. 그래서 보통 얘는 연료 전지에 많이 이용이 되죠. 연료 전지, 그쵸?
전지에 많이 이용이 되고요. 수소 전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는 좀 좋은 에너지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특히 이제 환경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한데요. 안 좋은 점은 좀 값이 비쌉니다. 이게 좀 문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핵융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원자에서 그쵸? 원자 핵 등에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반응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에너지가 핵융합 에너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에서는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실용화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실용화 되기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핵융합 에너지보다는 수소 에너지가 조금 더 실용화 될 수는 있겠지만 약간 이제 어떻게 돼요? 비용이 비싸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에너지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주시면 이번에 이제 재생에너지 부분이에요. 재생 에너지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재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죠. 다시 사용하는 에너지죠. 다시 사용하는 에너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예를 보시면 총 몇 가지가 있나요? 네 가지가 있죠. 제가 봤을 땐 신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가 좀 중요합니다. 같이 볼게요. 네 가지. 그래서 뭐가 있나요? 태양에너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풍력에너지. 그 다음에 지열에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해양에너지가 있죠? 해양에너지.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태양에너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그쵸 생산하는 거죠. 여기는 그쵸 태양에너지는 자원 고갈에 염려도 없고 환경 오염에서도 자유롭죠. 하지만 얘는 뭐예요?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죠. 그게 좀 문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요즘에 이제 태양에너지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잘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풍력에너지입니다. 풍력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는 에너지고요. 환경 오염에서도 자유롭지만 소음이 발생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지구 내부에 해당되는 안쪽에 해당되는 열 에너지를 지열 에너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얘도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환경 오염에도 자유로운 에너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하지만 설치 비용이 좀 비쌉니다. 고가다라는 거, 이게 좀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지역이 한정돼 있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려고 하죠. 그쵸? 바닷물에 의해서, 그쵸? 바닷물의 높이차, 여러 가지 등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해양 에너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러한 해양 에너지에는 조력 발전, 조류 발전, 파력 발전 여러 가지 등이 있죠. 하지만 얘는 이제 설치 비용이 고가, 좀 문제가 있어요. 많이 비싸다라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에너지 두 가지, 재생에너지 네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신재생에너지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였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뭐가 있나요? 뒤에 보시면 바이오 에너지라고 또 하나 더 나와 있죠? 또 밑에 다 정리해 볼게요. 네 가지가 아니라 5가지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바이오 에너지 하나 더 있네요.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얘는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농작물이나 나무, 풀, 가축의 분유, 음식물 쓰레기 등을 어떻게 돼요? 태워서 그쵸? 에너지 형태로 가공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문제점은 태워야 되죠. 그러니까 환경 오염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러한 곡물들을 만들 때 화학 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돼요? 땅 쪽 부분에, 직권 부분에 환경 오염 문제가 있으니까요. 바이오 에너지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재생 에너지는 총 5가지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에너지 2개, 그쵸? 그리고 재생 에너지 5개 해서 총 7가지의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요거 바이오 에너지 하나, 그리고 수소 에너지 하나,
그리고 재생에너지에서는 태양에너지가 가장 각광받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정의 부분, 장단점만 한번 읽어주세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기술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해주세요. 요거 좀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가 총 몇 가지가 나와 있나요? 3가지가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나요? 태양전지가 나와 있죠? 태양전지.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태양전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얘가 뭘로 전환한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 거예요. 전기 에너지. 이게 태양전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부분,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같이 붙여져서 만든 게 태양전지고요. 여기서는 이제 장점을 봐주시면 얘는 장점이 태양에너지, 빛에너지를 이용한 거니까 대기오염, 환경 문제는 없겠죠. 그쵸? 환경 문제는 없고 대신 뭐가 있어요? 유지 보수, 그쵸?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그쵸? 유지 보수가 쉬운 거죠. 유지 보수 쉽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거는, 그쵸? 비용이 고가라고 말씀드렸었죠, 방금 전에. 그래서 얘는 비용이 어떻게 된다? 고가이다.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용이 고가니까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흐린 날, 날씨 변화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니까 변화를 받겠죠. 그래서 날씨가 흐린 날에는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전지 이용한 얘는 뭐가 있나요? 우리 이제 사용하고 있죠. 태양광 자동차, 그쵸? 태양광 자동차 저 하나만 적어볼게요.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연료 전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연료 전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소를 연소시키지 않고 어떻게 돼요? 수소 에너지 이용한다고 했죠? 얘는 이제 전지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연소시키지 않고 수소를 산화환원 반응에서도 이용을 했었죠. 그쵸?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어떻게 된다? 수소를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를 무엇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게 연료 전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은 높고, 그쵸? 에너지 효율도 높고 좋아요. 에너지 효율도 높고, 환경 문제도 없죠. 그쵸? 환경 문제도 없죠. 환경 문제도 없고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예요? 비용이 좀 많이 되죠. 그쵸?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소 비용이 좀 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폭발의 위험 이렇게만 적어볼게요. 폭발의 위험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어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그리고 특히 이제 우주 왕복선 등이 이용이 되죠. 우주 왕복선.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기술이에요? 하이브리드 기술. 요거 좀 알고 계세요. 제가 발표 드릴게요. 하이브리드 기술. 그래서 하이브리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가지 이상의 기술을 접목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제가 적어볼게요. 2가지 이상의 기술을 뭐한 거다? 접목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주로 어디에 이용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이용하죠? 자동차에 이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엔진과 모터를 함께 사용해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저장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장점으로 보면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연비도 좋고요. 어떻게 돼요? 하나 더 좋은 거는 환경오염 문제가 적게 되겠죠. 유해가스가 배출이 적으니까. 그래서 환경오염이
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큰 장점이겠죠? 하지만 얘는 좀 복잡해요. 구조가 복잡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얘 자체가 좀 무거운 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 총 3가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보기 해가지고 얘네들에 대한 설명 넣고서, 그쵸? 찾으라는 문제도 하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유형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양전지, 연료전지, 특히 하이브리드 기술은 좀 알고 계세요. 이 말, 2가지 이상의 기술을 접목했다. 특히 자동차에 이용이 된다. 이런 말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와 환경 부분 제3장까지 이론 내용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학 내용, 융합과학으로 바뀌었던 그쵸 이번에 이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맞춰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 정리해 주실 때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정리해드렸던 부분 중에서 별표 드렸던 부분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반복해 주셔서 강의 들어주시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 계속 차곡차곡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풀이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시간은 총 7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한 해별로 이제 제가 25문제씩 넣어드렸는데요. 그 25문제를 가장 효율적인 건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미리 문제 풀어보신 상태에서 같이 한번 문제풀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